미뤄둔 복고일의 장편 소설을 진짜 30년 만에 다시 읽었습니다. 비명을 찾아서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딱 요 페이지, 요 표지로 읽었었는데, 어릴 때 이제 그 무렵에, 이때 어릴 때라 하면 대학교 이제 학부 시절에 제가 인문대 문학회 그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좋은 선배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다 잘 됐죠. 제가 제일 안 됐죠. 아무튼 그 덕분에 많은 시와 소설, 현대시, 현대소설을 읽을 수 있었는데, 그 소설 중에서 역시 많은 작가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작가가 복거일이고, 그의 이제 이후에 많은 장편을 쓰긴 했지만 최고작이라고,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제 비명을 찾아서인데요. 이게 지금 2권이고요. 이게 상권학원으로 해서 이제 표지를 새로 해가지고 그 문지 명작선, 문학과 지성 소설 명작선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면면이 살펴보면 최인훈의 광장인데요. 간만에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고전이긴 한데 막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팔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정인 이제 이런 이름들은, 예, 김원일 이런 이름도 그렇죠. 박상용 마찬가지고. 김원일 선생님은 심지어 2권이나 들어가 있네요. 최수철 마찬가지고, 이창동 등등등, 윤후명 이름들이 다 유명하고 작품들이 정말 저도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판매 부수는 이제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좀 놀랐고요. 신경숙의 이게 등단작이잖아요. 사실상 풍금이 있던 자리, 양기자의 원미동 사람들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오정이 당연히 있고요. 임철우 아버지의 땅, 이인성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리즈 자체가 지금 그렇게 막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유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명을 찾아서인데, 보시면 묘비할 때 비명이잖아요. 그 비석의 묘비명을 찾아서인데 도대체 무슨 줄거리였는지는 한 개도 기억이 안 남아있고, 이 소설에 제사가 있는데, 각 장마다 제사가 있는데, 뭐 모토라고 하기도 하고, 앞에 이제 약간 다른 책에서 인용해 온 글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챕터의 내용을 요약해 주거나 혹은 뭐 암시하거나 어떤 주제를 대변하거나 보통 이제 그런 기능을 합니다. 제사인데요. 그 중에서 카프카에게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언젠가는 혁명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것은 관료제의 앙금뿐이다라는 굉장히 멋진 문구였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복거일의 이 비명을 찾아서를 카프카의 그 문구와 함께 이제 기억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시 읽었다라기보다는 훑었는데, 훑는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옛날 판형이어가지고 글자도 되게 빡빡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훑으면서 생각한 것이, 참 사람 안 변하는구나 싶고, 옛날에 복거일이 이런 소설을 썼구나 싶었는데, 이런 소설은 어떤 거냐 하면요. 자, 보세요. 이게 경성 쇼와 62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80년대에 발표된 소설인데 87년 이쯤에 발표됐는데, 그 당시에 이 복거일 소설이 불러일으킨 어떤 혁신성, 센세이션, 좋은 의미에서의 무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대체 역사 픽션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복거일이 이런 걸 처음으로 쓴 거예요. 뭔 말이냐면, 그 PKD의 높은 성에 사네 이제 이런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이 아니라 독일의 승리로 끝났다면, 이런 식의 이제 전제에서 역사판을 한번 뒤집어서 이제 써보는 건데, 이 복거일이 마찬가지인 게,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데 실패한 거죠. 이토 히로부미 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온건파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죽지 않고 살아서 이후 이제 세계 정세, 조금 더 협소하게는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걸로 이제 전제를 하고요.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80년대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 몇십 년간 계속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이제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그동안에 그 민족 말살 정책은 더 많이 진행이 됐을 거고, 이른바 조선인들은 내선일체라고 하잖아요. 저쪽 이제 내지인들, 일본인들이죠. 조선인들이 사실 뭉뚱그려 갖고 이제 한꺼번에 같이 살아가는 거고, 조선의 역사랄 것이 없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건 이제 오래 전부터 뭡니까? 일본에 복속되게끔 그렇게 이제 살아온 그런 이제 민족으로 되는 거고요. 우리 말도 없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일본 이름과 뭐 일본어를 쓰고 이렇게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어떤 차별은 있겠지만은 같이 이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인공인 박영세의 이름은 일본 이름이에요. 뭐시기? 이름이 뭐시기? 일본어로 당연히 이제 나오는 이름인데요. 이제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이제
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내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마즈 도쿄에라고 하는 부하 직원 여성을 조금 짝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 사람은 내지인, 즉 이제 일본 사람인 거죠. 이렇게 이제 한구등의 히데요인데 박영세, 영세인 거죠. 이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중금속 말고요. 경금속 회사에 다녀요. 근데 이름이 반도 경금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를 뭐 한도우 이렇게 이제 일본식으로 읽어서 거기 이제 다니는 굉장히 이제 평범한 직장인인데 아내도 있고 딸도 둘인가 이렇게 했는데 특히 그 셋째공과 하는 이제 큰 딸과 조금 각별한 관계인 걸로 그렇게 나오고요. 많이 아끼고 아빠도 아버지를 되게 이제 섬기는 좋아하는 이제 그런 관계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도 그냥 무던히 잘 지내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고 이제 이 사람한테 맡겨진 임무가 있었나 했는데 일본 출장을 갔나 해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회사를 뭡니까 병합하는데도 병합하는데도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일도 다 잘 풀리는데 그럼 자기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누가 승진한다? 그 이제 조선인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제 제약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 어떤 사람이 이제 덕을 보는 걸로 이제 약간 이렇게 되고 그 스토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어떤 계기에 어떠한 책을 이제 접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이 어떤 계기에 어떠한 책을 접하게 되는 계기는 제가 물론 놓친 것도 있지만 여기서 이 주인공이 시인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를 쓰고 있고 시집을 내고 싶어 하고 끊임없이 시를 읽고 책을 읽고 이런 사람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시집도 출간하든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큰아버지인지 삼촌인지 뭐 누구를 만나가지고 또 자기의 근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조선이라는 게 시당초부터 일본에 이제 이렇게 속했던 나라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식민지가 되고 지금 현재에 이르렀다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족적 정체성을 이제 깨닫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소지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 문서, 책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막 옥고를 치렀다라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거기서 이제 훈방 조치, 제 느낌으로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을 훈방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역시나 조선인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다 더 익숙한 용어를 쓰자면 독립운동가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완전히 1984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밑텍스트로 깔려 있는 거는 조지 오웰의 1984랑 몇 번 인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물농장도 인용이 되고요. 한 번인가 나오고요. 그 제사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1984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혹독한 사상 교육을 당하고요. 1984에서는 윈스턴 스미스를 죽이지만 여기선 죽이지 않고 오히려 그을린 사랑하고 똑같은 거죠. 이쪽 인력으로 이용을 합니다. 즉 이렇게 이제 불온한 사상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교육시키는 그런 인력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조선의 근본을 캐려고 하면 할수록 네 인생은 더 꼬이게 될 거니까 그냥 조선은 없다. 조선인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일본인으로 살아라라는 식의 이제 그 어떤 세뇌죠. 그죠? 세뇌. 요즘으로 치자면 이게 가스라이팅인데 이제 세뇌를 하고 이 사람은 풀려납니다. 풀려났으면 이제 룰루랄라 잘 살면 되는데 다시 그 원래 반도 원래 경금속이었잖아요. 그거가 지금 이제 동아 경금속인가 그런 걸로 이제 바뀌었는데 회사가 더 커졌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원래의 그 사회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내하고 딸한테 이제 편지를 써놓고 완전히 톨스토이예요. 가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출에 이제 멋진 명분이 부여가 되는 거죠. 비명을 찾아서 조선의 뿌리를 찾아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나는 떠난다. 가족 다 버리고. 근데 이제 그 떠나는 김에 이제 편지도 써요. 아내에게는 여사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너무 웃겼어요. 애가 크면은 셋째꼬가 크면은 재혼해라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웃겼던 게 네, 애가 크고 나면 아내도 할머니 되잖아요. 지금도 애 딸린 여자한테 누가 장가를 들까 말까 싶은데 애 다 키워놓고 새로 시집가라고 재혼하라고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설은 끝이 이렇게 납니다. 해가지고 맨 2부 한번 볼까요? 배낭을 추스르고서 그는 먼 대륙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어 놓았다라고 막 엄청 비장해요. 길이 보이는 한 나는 비참한 도망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렀다. 길이 보이는 한 나는 낭만객이다. 내가 나을 수 있는 땅을 찾아가는
망명객이다. 배낭을 추스르고서 그는 먼 대륙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어 놓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막 독립운동하러 가는 거, 사상해로 간다고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쓰는 거죠. 셋째꼬에게 여보 난 먼 곳으로 떠나오. 아마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소. 계획고를 당신에게 맡기고, 딸 한 명이었네요. 계획고를 당신에게 맡기고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마음이 무겁소. 부디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도록 하오. 계획고가 결혼하면 당신도 꼭 재혼하도록 하오. 이거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사랑한다고 쓰려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읽어봐도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재혼 얘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다른 식으로 바꾸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딸한테 또 이렇게 편지 쓰고 돈 이제 넣고 자기는 이제 자기 갈 길을 떠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소설이었는데요. 당시에 이 해설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여기 뒤에 붙었던 해설을 읽어보니까 조정래의 태백산맥하고 이 소설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에 이 우리 작가들, 이제 99%가 남성이었던 이 우리 문단에서 이런 이 웅장한 영웅서사, 진짜 수컷의 서사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문단에 굵직한 어떤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는지 를 이제 알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복거일 개인으로 치자면은 이 복거일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그 당시 개념으로 이게 상과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로 좋은 어떤 대학 교육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좋은데 취직을 했을 거고, 결혼도 하고, 복거일 선생님이 아마 딸이 한 명 있는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분치고는 애를 많이 낳지 않은 걸로. 근데 이 딸 얘기는 선생님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데 거의 뭐 신혼 무렵에 회사를 때려치운 거예요. 그 부인이 되게 황당했을 것 같은데, 직장도 좋고 이제 미래가 장래가 촉망되니까 결혼했을 건데 이제 다 때려치우고 소설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을 쓴 거니까 원고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2, 3천 매 네,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런 굵직한 분량의 이제 장편을 쓰게 되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상해로 떠난다는 비명을 찾아서, 조선의 그 뿌리를 찾아서, 자기의 민족적 뿌리를 찾아서 이 떠난다는 주인공의 어떤 그 비장한 어떤 말을 보면서 작가의 작가 선언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복거일에 생활인이자 사회인인 복거일에 이제 작가 선언. 난 이제 지금부터 문학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근데 이 소설을 읽어보니까 비명을 찾아서는 문학보다는 정치가 강한 작품이었네요. 네,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어릴 때는 좀 지루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펼치면은 주인공도 일본 이름이고, 주변에 나온 사람들 다 일본 이름이고, 그 다음에 회사 거래처 사람인가요? 앤더슨이라고 영국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잘 깨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워낙에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 제사로 가지고 온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다들 읽으면 도움이 되는 것인데, 자기가 직접 이제 이렇게 쓴 것도 있고, 보충한 것도 있고, 이제 이런데, 거기 보면 그 앤더슨이라는 캐릭터도 나오고, 영국하고 일본을 비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을 아시아의 영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 같은 섬나라고 굉장히 확구적이고 공격적이고 탐구적이고 좋은 거 나쁜 거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제패의 꿈이 있는 건데, 영국은 성공했지만 일본은 끝내 성공하지 못한, 글쎄 왜일까요? 일본이 우리를 먹는 건 쉬웠을 거예요. 반도를.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아시아 대륙으로 올라가서 중국도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을 먹힐 것 같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정치적 정황들을 이제 역사의 형식으로 풀어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정치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이겼다고 가정하고 80년대 현실을 보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국제 정치 이런 거를 이제 작가 복거일이 나름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컨대 일본이 잘 안 되기를 러시아도 바랄 거예요. 여기 이제 적힌 표현으로 노서화인데, 하지만 노서화가 대놓고서 일본하고 이렇게 적대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게, 그럼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편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는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와줄 것이다. 왜냐면 일본이 잘 되는 게 보기 싫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일본하고 척을 지는 것도 또 노서화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인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복거일이 이때부터 되게 관심이 많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정래 태백산맥도 있잖아요. 제가 아마 영원히 읽지 못할 것 같은 황석영의 장길산 이런 것도 그렇고, 이제 그 무렵에 많은 남성 작가들이, 하나 또 더 있네. 이문열. 당연히 이문열 우리가 빼먹을 수 없죠. 그 시대에 이제 남성 작가들 대부분이 이제 이런 식의 웅장한 영웅서사, 수컷스러움 이런 거를 이제 과시하는 이제 그런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좀 뒷세대로 이제 쓴 사람이 김훈인 거잖아요. 뭐 칼의 노래,
그다음에 남한산성 역시나 웅장한 이제 그런 남성 서사를 이제 이어봤는데 뭐 그분들은 그때 그런 문제들이 절실했으니까 쓰셨고 또 읽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 한데 야 지금 읽으니까 제가 그렇다고 페미니즘이나 이런 거에 잣대로 이 당시 소설의 가치를 폄하하는 그렇게 편협한 독자는 아닙니다. 근데 박완서를 제가 꺼내왔는데 야, 박완서가 그 말한 걸 알겠더라고요. 이 남성 작가들이 쓴 소설 속의 여자들, 여성 캐릭터들은 너무너무 현실의 여자들의 모습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박완서 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와, 근데 진짜 남성 작가들이 쓴 소설 속의 여성 캐릭터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군가는 좀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박완서가 했구나 싶고 세월이 흘러 봤을 때는 박완서의 소설이 훨씬 더 뭡니까? 삶의 진실에 더 근접해 있는 걸로 소설의 이제 첫 번째 원칙이 미메시스라면은 결국에는 어쨌거나 박완서가 이겼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대목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제가 지금 사놓고 못 읽어갖고 지금 다시 꺼내왔는데 이게 되게 또 아이러니해요. 저 박완서 장편을 이거 세계사에서 나온 전집인데 아기 때가 대학 때인데요. 제가 이거 다 읽었거든요. 나목, 목마른 계절, 도시의 흉녀, 휘청거리는 오후 이것도 읽었고 오만과 몽상 이건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남상인가 하는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이건 그림자로도 봤던 것 같고 드라마로도 봤던 것 같고 미망을 안 읽었나 봐요. 그 많던 싱하는 웅진 버전으로 읽었고 뭐 다까지는 아니라도 여기 그 남자네 집 이렇게 해서 최소한 3분의 2는 읽었는데 되게 웃기게 이걸 안 읽은 것 같아요.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서 이제 샀는데 이참에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는 뭐냐면은 그 소설은 당연히 이제 꾸며낸 세계지만 그거의 그것이 보여주는 어떤 삶의 진실인데 이 무렵의 남성 작가들은 정말 너무나도 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국가의 미래라든지 그쵸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민을 하셨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단 나의 건강과 행복이고요. 그 다음은 결국 가정인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식의 접근법을 가지셨구나.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하고 딸은 또 딴 부류예요. 이 사람은 회사 직원을 짝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는 거는 자기가 유부남이고 얘는 미혼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은 조선인이고 저 사람은 일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민족적인 정체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욕망의 미적인 대상으로 남아있을 때 예쁜 거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거리 유지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던 차에 이제 그게 이 플롯의 한 축을 형성하는데 그러던 차에 그 이름이 뭐였냐 세츠공가 하는 그 아가씨가 아니 세츠고가 아니고 독고의 리끼의 뭐였지? 걔가 이제 앤데슨 씨하고 자기 결혼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하고 그 거래처 사람하고 이제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말을 흘리는데 어차피 내가 게이꼬인데요. 내가 어차피 혼자 살 수도 없으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라도 결혼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화자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주인공은 세츠코가 정말로 사랑하는 건 나다. 아 진짜 유부남 자법 미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건 여러분 소설이니까요. 어떤 현실 담론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은 좀 토할 것 같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소설이라는 건 어쨌거나 예술 장르인데 이런 식의 발언도 허용해주지 않으면은 훌륭한 소설이 저는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이제 우리 문단을 보면은 검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검열이 거의 그 19세기 러시아나 소비에트 무슨 스탈린치아 검열 수준으로 검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PC 이런 것들이죠. 그죠? 정치적인 올바름 이런 걸 갖다 대가지고 검열을 너무 하니까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좀 자유롭게 쓸 수도 없고 왜냐하면 태클이 들어오니까 재현의 윤리 이런 거 해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양 묘사 같은 걸 할 때도 조금만 수위가 올라가면은 여자 혐오, 노인 혐오, 장애인 혐오, 무슨 혐오 막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설이 너무 착한 소설, 너무 무해한 소설, 너무 해맑은 소설, 진짜 머리에 꽃밭만 있는 그런 소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이제 좋은 체험이었는데 복고일이 6년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빠가 48년생이거든요. 진짜 내 아빠가 4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복고일이 이문열도 비슷한 연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아빠 세대가 지금 이게 다 쓴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춰서 보면은 아빠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진짜 딸로 태어난 첫째를 그게 난데 너무너무 좋아했고 절대로 아들하고 차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역차별을 했으면 했지. 교육의 기회며 뭐며 다 주셨지만 그 시대 남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나 문화적인 토양이 이런 건 있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그거는 뭐 존중받아야 마땅한 거고요. 그런 어떤 사고 체계를 이 책을 보면은 되게 잘 알 수 있었고, 이 책이 요즘 고전으로는 자리매김한 것 같아요. 근데 현대적인 소설로 안 읽히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본어가 많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일본어는 아닌데 일본 이름들이나 막 그런 거, 아파트도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토잖아요, 일본어로.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드는 생각이 꼭 일본 소설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보기엔 조금 고루한 그런 사고체계, 지금 말씀드린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이데올로기,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문학 자체보다는 너무 어떤 정치적인 맥락들이 너무 세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게 이제 이후 이 복거일 작가의 그 뭡니까, 삶의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복거일은 소설가가 아니라 뭐예요? 보수 농객. 죄송한데 얘 너무 많이 튀어나왔네. 제가 지금 이거 마트에서 5,900원짜리 세 다발 사갖고 온 거거든요. 얘는 알스트로메리아입니다. 백합이 아니라. 예쁘죠. 얘는 당연히 카네이션이고. 아무튼 이제 그런데 보수 농객으로 복거일을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아, 복거일이 그렇게 가는 거에 어떤 흐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도스토옙스키가 대단하네. 그렇게 자기 정치적인 어떤 순간에 어떻게 보면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옥살이 하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보수 농객이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네, 그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로는 진짜 보수도 그만한 보수가 없는 보수 꼴통이었는데, 소설을 그만큼 쓴 거 보면 참 정말 도스토옙스키가 천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복거일 장편소설 비명을 찾아서의 밑텍스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아까 조지 오웰의 1984라고 했는데, 여기 1984 조지 오웰이라고 안 나와요. 아서 토니 블레어인가에서 본명이 나옵니다. 조지 오웰은 필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소설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 이유인 그 프란츠 카프카의 재산은 어디 나오냐면 8월 중에 79장에 나옵니다. 뭔 말이냐면 이 소설이 1월인가부터 해서 쭉 달별로 돼 있고 총 1년을 이렇게 아우르게 되거든요. 모든 혁명은 증발해버립니다. 뒤에 새로운 관료체제의 앙금만 남기고, 이렇게. 혁명은 결국 증발해버리고 남는 것은 새 관료제의 앙금뿐이다. 인데 이거는 여기선 프란츠 카프카의 전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야누크와의 대화에 보면 야누크가 이제 받아 쓴 걸로 나오고요. 그 밖에도 좋은 제사들이 되게 많은데, 카프카 한 번 더 나옵니다. 절망하지 말아라. 그대가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까지도, 요거는 일기에서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카프카는 보면은 짧은 글쓰기에 굉장히 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망설임,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문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얼어붙은 의식을 깨는 도끼여야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카프카는 이런 식의 아포리즘에 굉장히 능해가지고 지금 우리 세대에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뻗들이면 되니까. 근데 이 점에서도 다시금 도스토옙스키랑 또 업어가지고 톨스토이까지 정말 대단한 작가구나 싶은 게, 그 친구들은 아포리즘 잘 못 쓰거든요. 장편소설 썰을 풀어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한두 줄을 뽑아놓으면 썩 예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카프카는 이 점에서도 굉장히 현대적인 거죠. 까미도 그렇고. 아니나 다를까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 인용이 되는데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썰을 푸는 걸 좋아하니까. 어디서 가져왔냐면 까라마조프인데 대신문관이더라고요. 당신은, 그러니까 이거 예수인데, 그들에게 천국의 빵을 약속하셨습니다마는 나는 되풀이합니다. 약하고 언제나 죄에 졌고 비열한 인류의 눈에 그것이 지상의 빵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천국의 빵을 위하여 수만이 당신을 따른다면 천국의 빵을 위하여 지상의 빵의 힘을 버릴 수 없는 수백억의 생명들은 어찌 됩니까? 아니면 당신은 크고 강한 수만 사람들만을 거두고 약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백만은 저 크고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도 또한 거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대신문관이 이제 그 90살 노인이 젊은 예수를 앞에 두고 이제 하는 이 말, 원래 인간이라는 건 악덕하고 나약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천상의 빵도 탐나지만은 당장 뭐가 급해요? 지상의 빵. 지금 배불리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쟤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예요? 자유거든요. 내가 자유를 뺏고
하고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신비를 보여주고 그 다음 뭡니까? 잡아주는 거죠. 잡아주는 거. 권위로서. 그걸 했다 이런 건데 역시 이제 까라마조프 같은 것도 미텍스로 가지고 오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도끼를 향한 도근도근 도끼도끼 뛰는 마음이 또 있기 때문에 연애 서사도 이제 조금 집어넣고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좀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어떤 일본 텍스트들인데 그 중에 이제 많은 것들은 본인이 조금 이렇게 첨삭하거나 이렇게 쓰기도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툼한 두 권의 이제 소설을 완성을 했는데 제사가 진짜 다양해요. 여기 이광수도 있는데 이광수가 있죠. 다이쇼 6년, 그 다음에 이제 다이쇼 9년이니까 시간이 3년 지난 건데 말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와 같이 어느 방면으로 보아도 조선과 일본과의 이해는 상호 배치하여 그 해를 입은 자는 조선이니까 조선민족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하여 독립을 선언하노라. 이게 이제 독립 선언하고 할 때의 이광수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생존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책임하게 흑백 논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릴 것이 아니라 조선 안에 허가된 범위 안에서 무슨 방침을 세우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민족성이나 이런 것만 갖고서 이렇게 싸우면 우리가 이제 죽으니까 이렇게라도 살자는 쪽으로 이제 타협하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아픈 역사를 이제 가지고 여기 히틀러도 인용됩니다. 나의 투쟁인데 인민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에 더 이제 혹한다라고. 제가 한 일주일에 걸쳐서 뉘른베르크의 재판이라는 아주 옛날 고리장 영화를 봤는데 잘 찍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판사들, 법관들을 잡아다가 와서 미국 법정인 뉘른베르크에서 이제 재판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픽션이죠. 픽션이고 이제 뭡니까? 그 법정 영화인데요. 두루두루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미국 판사가 그 문제 판사들한테 종신형을 때리거든요. 심지어 이제 자기 고발을 단행했던 언스트 야닝인가 하는 이제 주인공급에 해당하는 판사에게조차도 종신형을 때려요. 왜냐하면 니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인종학살에 대해서 니들은 엄청난 책임이 있고 그 법관의 자리에 있으면서 법을 이제 이 집행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니들이 몰랐다면은 그거는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뭡니까? 알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점에 대해서 니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종신형을 때리는데 이 영화의 더 압권인 건 뭐냐면은 다들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피고를 변호했던 젊은 변호사를 이 판사가 칭찬하면서 너가 법리 해석이 되게 똑똑하더라 이렇게 이제 칭찬하고 이 젊은 변호사가 그러죠. 여러 정황상 제대로 5년 안에 나온다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다 사면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늙은 판사가 미국의 판사가 이 젊은 독일 변호사한테 그런 말을 던지죠. 논리적이라고 해서 그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옳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또 타협해야 되는 또 어떤 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일반론을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고요. 현실 정치로 들어가서 지금 뭐 문조털레윤이 뭐 유시민을 어쩌고 저쩌고 정청래가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이 연임 어쩌고 저쩌고 해서 현실 정치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이야기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이고 그 점에서 우리 옛날에 이 선생님 작가들이죠. 작가들은 굉장히 참 무거운 어떤 작가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런 거 참 쓰신다고 수고하셨구나. 진짜 부산 사투리로 욕봤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되게 지적인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짓누르는 그 사명감이 한편으로는 소설을 너무 무겁게 해가지고 소설을 소설이게끔 하지 않고 소설을 무슨 역사의 아류, 정치의 아류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있어서 그게 되게 유감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비명을 찾아서를 우리가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기는 힘들겠다 싶은 게 그 일제강점기 자체가 우리가 좋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싫은데 상상하기도 싫은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애쓴 것도 맞지만은 그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데는 독립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 그러니까 이거 미국이 이제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일본이 한국한 게 이제 제일 클 건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우리가 지금 일본의 식민지로 계속 있어야 될 건데 그것도 어쨌거나 생각하기도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상하기도 싫은 거를 굳이 상상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써야 했는지 우선 전제 자체가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읽을 만한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두 권을 어떻게든 이제 읽고 어떤 복고일의 이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상, 존경, 뭐 좋은 기억. 왜냐하면 옛날 옛적이긴 한데 복거일 선생님께서 문지에서 칼럼집 같은 거, 에세이집 같은 걸 냈는데 친필 사인을 하셔서 제가 그때 아마 신림동이나 어디 자취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복거일을 제가 한 번씩 찾아보는데 또 기사가 나오면 기사를 또 보고 하는데, 간암, 으로 추정되는 건강검진 결과 뭔가가 조금 보인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자기가 젊으면 모를까 이미 이제 이렇게 나이도 있는데 간암이네 뭐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면 남은 인생도 제대로 못 산다는 생각에 아예 병원을 가지 않았다. 조직검사 단계부터. 암이 아니셨나 봐요. 왜냐하면 그러고부터도 다른 뭐가 없으니까. 아마도 이제 드물게 그건 암이 아니었던 거고, 혹은 이제 자연 치유가 됐거나 드물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아주 드물지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거 읽으면서 다시 복거일을 찾아보니까 지금 어디에다 칼럼을 쓰셨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버지랑 아빠랑 같은 나이다 보니까는 이문열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삶에 소설가로서도 있지만은 그냥 그 연배의 어떤 남자 어른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그런 남자 어른을 보는 시각으로 조금 보기도 하는데 그 점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건강하시고 글을 쓰는 분인데 글을 쓰고 계시고 AI에 대해서 쭉 쓰는데 그다음에 이제 보다 냉철하게 작가 복거일이 요즘 어떤 글을 쓰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은 AI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계속 발달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노동들을 이제 덜어줄 것이고 뭐 지구도 오염되고 환경 오염에 기후 변화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를 비롯한 기술들이 계속 발전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류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의 어떤 그런 낙관주의 굉장히 제가 볼 때 순진무구한 어떤 낙관적 전망인데 누군가는 그런 낙관적 전망을 가져도 될 것 같고 여기는 문제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소설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칼럼이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그럴 것도 같은데 문장이 되게 짧고 간결해서 막 읽기는 쉬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AI나 이런 문명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저는 아마 화성이 진짜 말 맞다나 화성이 뭐죠? 지구의 지금 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화성의 과거가 지구가 아니었을까라고 차라리 생각을 하는 쪽이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각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여하튼 이제 살아계시고 건강하시고 글도 쓰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소설을 비교적 그 몇 년 전에 냈었어요. 엄청 길게 이렇게 냈었는데 그런 식의 이제 긴 어떤 대화 소설 그런 이제 글쓰기가 요즘에 어떤 우리 그 독서 정서에 이제 별로 맞지는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거일이 젊은 날에 썼던 여기 주인공이 39세로 나오는데 복거일이죠 뭐. 어쩌면 복거일의 작가 인생에서 가장 정점에 다다랐던 그 시점, 40으로 딱 넘어가기 직전에 그때 직장을 다 때려치우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직장까지 때려치우고 이렇게 썼겠어요. 그래서 또 덧붙이고 싶은 게 이 시대 남성들은 직장 때려치우는 게 너무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너무 비장한 거야. 아니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진짜 우리 아빠 세대니까 이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힘들었지만 남자는 이 처자식을 부양해야 된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강박이었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었고 사실 바람을 피워도 생활비는 다 갖다 주면서 바람 피웠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지금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이 무거움, 정말 존재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아니라 존재에 참을 수 없는 무거움인데 그거에 어쩌면 연원을 역사에서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역사가 본인들한테 짊어진 어떤 그런 무게감 그거에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고전이다 생각하고 한국 문학에 고전이다 생각하고 읽어볼 만한 소설 그리고 80년대에는 이런 소설도 쓰였구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문단은 오히려 이제 너무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렸는데 저도 작품을 뭐 예컨대 지금 혼모노라든지 젊은 작가들 많잖아요. 제가 많이 읽지 않고 있어갖고 그거를 이렇게 씹는 거는 말하는 건 좀 온당치 않은 거